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오랜만에 방송을 또 하는데 그 사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상승과 하락 크게 오가고 있죠. 하나씩 체크해 보죠. 일단 오늘은 하락했지만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높은 수준이란 건 이미 연준이 작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연준이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를 내리면 흔히들 말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좀 정상이죠.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쵸. 네. 근데 지금의 상태는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반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걸 몇 가지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미국 재정에 대한 리스크 확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5월 달에 미국에서 무디스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죠. 기억하시겠지만. 네. 그러면서 미국 정부 부채, 재정 적자, 재정 건전성 이런 근거들을 이유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놓치 이제 하락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는 여러 가지 결정 요소에서 정해지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준의 정책 금리,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 플러스 재정적 요인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재정적인 프리미엄들이 결국에 국채 금리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간 프리미엄 확대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이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그러면 한동안 지속이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한동안 지속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면 미국이 그러면 재정 건전성 관련돼서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쉽게 해결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트럼프 일기 때부터 미국은 이제 재정 건전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정책들을 취했죠. 대표적으로는 관세 정책. 두 번째로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정부 효율부라는 부처를 설립을 해서 정부 지출 축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작년의 성적표도 여전히 좋진 않았어요. 여전히 미국의 재정 적자는 거의 2조 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미국의 정부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의 국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장기 국채 금리는 높게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해결된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해소된다든지 이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방향성을 가지고 줄어들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 미국 국채 금리는 그때부터는 기준금리의 인하를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내려올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는 한동안 이렇게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금리를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원점부터 돌아가서 보면 미국의 금리는 기준금리 정책금리 결정이 결정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는 건데 지금을 돌이켜서 봤을 때는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시장금리가 안 내려간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미는 연준의 정책과 시장금리의 방향성이 다르게 간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 몇 가지 더 들여다보면 이제 과거의 GFC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연준은 이제 당연히 금리 인하도 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연준이 시장 금리도 내려주고 거기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채권들을 사주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연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책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는 금리 인하는 하는데 QE 정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채권 시장에서 최종적인 채권 매수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거죠.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불과 한 10년 전이죠. 2015년, 16년만 하더라도 연준의 미국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30%를 넘어섰었어요. 근데 최근 2025년도 기준으로는 2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연준의 역할이 그만큼 빠지다 보니까 연준을 누가 대체하게 됐냐? 시장 참가자들인 거죠. 기존에 이제 개인이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는 늘어날 거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늘어날 거고 국채 수급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오히려 이제 팔거나 금리를 높이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현상을 만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공급망 재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영향은 어떻습니까? 뭐 이게 산업적으로도 네. 공급망 재편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결국에 과거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저비용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디플레이션들을 글로벌로 수출을 시켰고 그래서 생각보다 값싼 제품들, 값싼 서비스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뭐 지금 트럼프 정부의 공급망 재편, 탈세계화 이런 정책들이 연이어 이제 재편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싸게 공급받던 재화 서비스가 더 이상 단절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싸게 공급받았던 물건들이 없어졌고 그걸 이제 비싼 물건들로 대체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가장 큰 수입 국가는 중국이었죠. 근데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수입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 일본, 독일과 같은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제조업 능력들을 가진 국가들을 위주로 수입하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하방에 대해서 경직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인 게 몇 년 사이 우리가 느꼈던 변화 중에 하나가 주요국들이 재정 확장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보 이슈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국방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또 국방비와 채권 금리가 무슨 관계야?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국방비란 건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이에요. 정부의 지출이 예전에 국방비의 할애가 30%였다면 그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제 미국이 이제 글로벌 경찰로서의 역할로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국이 부담해야 될 국방비 수준이 30이 아니라 40, 50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국가들은 그게 자체적으로 커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정부의 부채 발행, 그러니까 채권 조달을 통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재정 적자 때문에 힘든 나라들, 유럽, 일본,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국방비 증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 지출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또 자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적으로 돌면서 결국에 자국 국채 금리들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죠. 지금 국방비 지출을 계속 강행을 시키고 있고요. 안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슈가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의료라든지 복지를 위한 재정 확대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임금,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흔히들 인구 고령화라고 하면 되게 멀리 있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 말은 즉슨 그동안은 노동 공급이 우위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임금이 올라가다 보면 임금과 인력과 관련된 서비스 물가들은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계속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지표들을 보더라도 확연히 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의 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재화 가격과 서비스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나눠서 구분을 해보면 재화 가격은 안정적으로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유가가 빠지고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일부 좀 빠지다 보니까 재화 가격들은 빠져주고 있는데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보다는 굉장히 스티키한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과거 같으면 이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관련된 물가들도 빠져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들은 오히려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틀에 이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과거처럼 2%, 1%대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임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용 시장까지 좀 시각을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하면 지금 뭐 채용도 없고 해고도 없고 좀 애매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죠. AI가 좀 한몫을 하고 있다. AI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AI 생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직전에 최근에 파월 의장도 결국에 AI, 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면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 양면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그럼요, 있다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이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2026년 CES에서도 뭐 실제로 가사 노동을 하는 로봇들이 등장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뭐 반도체를 만드는 로봇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결국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채권 시장 그리고 매크로 시장에서의 의미는 중립금리의 상향입니다. 과거에 이제 중립금리라는 건 결국에 완전 고용과 적정한 물가가 만들어내는 수준의 적정 금리 수준인 거고 중립금리 수준이 과거의 생산성이 기존에 인간이 대체하던 생산성 사이에서의 중립금리 수준이 2% 내외였다면 앞으로 AI의 생산성 혁명이 발생해서 중립금리를 상승시키는 폭 자체는 거기서 2%가 아니라 3%, 4%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지금의 장기 채권 시장에서 조금 찾아보면 장기 채권 금리가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네. 거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산성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중립금리는 향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고용 관련 측면이 서비스 관련된 물가를 굉장히 천천히 떨어뜨릴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장기금리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부분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성 혁명이라는 건 제가 아까 중립금리를 상향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연준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도 이제 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네. 과거 같으면 경기에 대응해서 뭐 미국의 기준금리를 뭐 1%, 0%대로 내리는 게 기본적인 경로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연준의 세비라고 경제 전망에 반영된 금리 수준은 그게 아니라 3%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 말에 대한 의미는 중립금리 자체의 눈높이가 과거 대비 올라갔기 때문에 연준도 과거랑 비교해서 기준금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내릴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반영해 본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미국의 국채금리, 채권금리 자체가 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면 시장의 기대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파월 의장과 그리고 네.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의 그 임기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5월에 이제 종료가 되고 그 전까지 이제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직전에 발표됐던 ADP 고용 같은 민간 고용이 이미 위축이 되는 게 확인이 됐고, 뭐 곧 발표될 고용 보고서 역시나 뭐 일부 위축이 확인이 된다면 파월 의장이 뭐 3, 4월 정도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차기 이제 케빈 워시의 체제 하에서 연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건데 일단 시장에 말들이 많아요.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케빈 워시가 당시 연준 이사로 있을 때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양적 완화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강경한 반대를 해왔었다는 거죠. 그거는 과거 얘기지 않냐. 근데 최근에 이제 2025년도 5월 달에 있었던 포럼에서도 역시나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최악의 정책이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더 이상 연준의 옵션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없는 정책이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춰봤을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금리를 내리는 대신에 대차 대조표는 늘리지 않겠다라는 정책으로 약간은 상충되는 통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정책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RMP라고 그래서
시장의 단기 채권을 사주는 연준은 QE라고는 공식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알았죠. 시장에서는 이제 QE로 해석했던 지금 단기 채권을 사주는 완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이런 시장의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는 안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장기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만약에 장기 금리가 올해 내내 안 잡힌다면 연준이 이제는 장기채를 매입하는 QE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존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케빈 워시의 임명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그 기대감들이 다 실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연준이 올 한 해 내내 장기채 안 사주겠다. 그럼 연준이 사주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공백을 결국에는 시장 참가자들이 대체를 할 건데 굉장히 재정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채를 안 살 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미국의 장기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적 관련된 불확실성은 오히려 5월 달 이후에 훨씬 더 커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자체가 직전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는 당연히 인하를 할 건데 인하랑은 또 다르게 다른 대차대조표 정책에서 시장과의 괴리감을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물 금리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 금리가 여전히 안 잡힐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로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가 AI 산업이 떠받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소득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신용 연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풀어주실까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공급해서 이제 경기를 살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의 상황은 금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안 따라가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고금리들은 누군가의 부담 대상이 되는 거고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상관없는데 부채를 베이스로 한 가게와 기업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소득 정책과 주택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에요. 금리가 마음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안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이쪽에 대한 계층 사이드들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원래 같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시장 금리도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경제가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한쪽이 막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쪽을 살리고자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돈은 또 정부 주머니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악순환으로 금리는 또 올라가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매크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돈을 다시 쓰면서 안 그래도 부담이 큰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는 또 커지고 있고 재정 적자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가 재정 확대, BOJ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일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BOJ 사실상 굉장히 올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BOJ와 이제 BOJ에 관련된 일본 국채 금리의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카이시 내각은 아시다시피 재정 확장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BOJ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과 자산 매각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을 푸는데 중앙은행은 돈을 쪼우는 어쩌면 조금 아이러니한 상충된 계속 나죠. 그렇죠. 엇박자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 충돌 속에서 일본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하냐? 아시다시피 일본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여기서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시그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트리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 두 번째는 엔화 강세가 진행되는지, 세 번째로는 글로벌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타나는지. 근데 일단 첫 번째 트리거가 충족이 됐죠. 두 번째 엔캐리 엔화 강세 같은 부분들은 이제 재정 확장 부분들이 막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일본 BOJ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자산 매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론적 측면에서는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촉발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비단 일본 국채뿐만 아니라 일본이 해외에 투자했던 채권들에 대한 회수가 한꺼번에 나가면서 다른 국가의 채권 금리 대표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합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